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연구실장입니다. 제가 이제 제목은 예금 토큰과 디지털화폐가 바꿀 디지털 금융 환경인데요. 먼저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 신행정부가 이제 디지털 금융 기술을 이제 리더십을 잡겠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쟁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 달러 주권을 달러 주권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CBDC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는데요. 네, 사실상 이제 CBDC, 여기서 말하는 CBDC는 기본적으로 가게나 기업이 중앙은행에다 계좌를 갖고, 쉽게 말해서 계좌를 갖고 하는 범용 CBDC를 얘기합니다. 그거를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게 언론상에서는 그게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속내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속내는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립토 산업을 육성하는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 어떤 범용 CBDC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스텔블 코인은 저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스텔블 코인은 처음에 초창에 나왔을 때 MMF냐, 무엇이냐, 이게 그런 논쟁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분산 원장 기반의 전자화폐다. 그런데 이제 통화적 성격이 있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전자화폐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또는 선불전자지급사는 사실상 이제 범용성, 통용성이 굉장히 좀 제약됩니다. 네,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스테이블코인은 기본적으로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범용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기술을 새롭게 탑재했다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 좀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 제도 있었어도 이제 상업은행들이 사실상 은행권을 발행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주에서 발행하는 어떤 주 채권들을 담보로 해서 이제 발행했고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은행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돈이었던 금과 은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권, 그걸 이제 발행했었습니다. 그게 다 스테이블코인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새로운 게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만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어떤 페이먼트 레일을 새롭게 이제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템플턴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머니의 한 종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게들이 있습니다. 예금 토큰도 있고요, 토큰화된 MMF도 있고요, 스테이블코인도 있습니다. 토큰화된 MMF는 스테이블코인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정의만 다를 뿐입니다. 정의하고 그 정의에 의해서 이제 규제가 방법이 다를 뿐인 거죠. 사실 속성은 거의 같고요. 초창기 때 토큰화된 MMF나 스테이블코인은 거의 동급으로 취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암호자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CBDC가 있습니다. 다 디지털 머니입니다. 여기서 제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앙은행이 CBDC를 항상 퍼미션드 블록체인만에만 발행해야 되냐, 그렇게 고정된 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은행도 CBDC를 퍼블릭 블록체인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실험은 이미 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제약적 한계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런 것 뿐이지 중앙은행도 어느 순간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만이 뭔가 대단한 것이다로 생각하는 것을 좀, 그런 편견을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다,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 블록체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는 이제 예금 토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금 토큰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금 토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을 가지고 토큰화를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에다가. 다만 예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오래된 역사에 있고 예금에 둘러싸이는 여러 가지 금융 기제가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약간 좀 다르게 이제 운영하는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제가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다른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하면 됩니다. 바로 양도성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예금 토큰은 그런 바로 직접적인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금 계약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금을 발행하는 기관과 그걸 쓰는 고객 간의 예금 계약이라는 채무가,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스테이블 코인과 비해서 약간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금 토큰도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롤을 다 구현할 수 있다. 기술적 차이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브로드하게 디지털 머니를 가지고
디지털 머니가 왜 이렇게 열광을 받느냐? 그러면 사실상 프로그램의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의 역사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우리가 전자금융 공동망이 있고요. 오픈 뱅킹 공동망이 있고요. 지금 제 생각으로는 3세대 시스템, 3세대 지금 지급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 기능한 플랫폼 내에서 화폐가 발행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지급 서비스가 혁신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의 방향은 맞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토큰하고 그게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것이다. 그 기능을 좀 활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용 예가 있을 것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뭐 일상적인 지급 수단,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에스크로 기능을 구현할 수 있을 거고요. 비트코인의 가상자산 결제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세 번째가 리포도 많은 시장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국경 간 거래, 무수히 많은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그게 예금 토큰이든지 스테이블 코인이든지 CBDC인지 다 구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너무나 잘 아셔서 이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이 장표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다. 이제 대부분 이제 USD 기반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유로 스테이블 코인도 발행량이 이제 발행을 시작을 했지만 아주 규모는 좀 미미하다. 이렇게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 자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USDT 같은 경우는 현금 등가물과 금, 비트코인을 이제 준비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USD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스 리포하고 국채 현금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GNS 액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준비 자산을 이렇게 수축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단기성 어떤 채권들 그런 금융 상품으로 이제 편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제 본격적인 제가 이제 주제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인데 이제 저는 이제 원래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용어를 처음에 정의하고 싶을 때 저는 그냥 가치 추종형 코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를 추종할 부분이 이제 가치가 안정된 적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테라 루나 사타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테더가 디패깅 되는 사태도 있었고, SBB가 파산 때 USDC가 이제 디패깅 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런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좀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들은 한국은행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인 것을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선불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선불금 같으면 81개가 있습니다. 81개가 있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를 써보셨죠? 근데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가지고 개인 간 송금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언제든지 고객이 송금 요청이 왔을 때 송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가지고 있는 준비 자산의 대부분은 어디에 있냐면요, 은행 예금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굉장히 특징은 뭐냐면요, USDC나 USDT 같은 경우는 개인이 그거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USDC나 USDT의 발행자한테 상환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은. 그럼 누가 하느냐? 결과적으로는 기관이 합니다. 기관.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USDT나 USDC 같은 경우는 상환 요청이 항상 일시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준비금을 더 수익성이 높은 증권이나 그런 거에다 더 이게 자금을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올 수 있는 이득이 큰 거죠. 그러니까 선불금과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스테이블 코인을 하고 싶어 하느냐? 미국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그 자금들, 준비 자산을 국채에다 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너지가 크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불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상품인 거죠. 그게 굉장히 특징인 거고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통화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화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통화를 발행하셨습니까? 한국에서 통화를 발행하는 시너리즈는 다 국가에 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너리즈가 발생하는 것은 그건 이제 개인이 이제 귀속이 되는 거죠. 사적 영역으로 귀속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인런에 취약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은행들은 준비 자산을 주담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 쪽 사이드가 대부분이 이제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거기에 더 위험하는 거 아니냐? 그죠? 부동산 가격이 이제 떨어지면 거기 자산 쪽에 부실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도 100% 그거를 준비 자산을 만든다 하더라도 국채입니다. 근데 최근에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했을 때 그 관세 전쟁하면서 국채값이 얼마나 요동치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준비 자산이 항상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은행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백스탑을 해줬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유동성 위기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하거든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런 최종 방어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금융 위기를 이제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선불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독과점화가 그렇게 진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동 충전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폐쇄적 시스템인 것 같기는 하지만 사실상 완벽한 폐쇄적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보시면 USDT나 USDC 거의 다미넌트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독과점화가 굉장히 가속화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려 상황한 게 있는 거는 뭐냐면요. 규제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은 굉장한 규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비용이 굉장히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스테이블코인을 보시면 준비 자산 그리고 사실상 자본 확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상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출시하는 어떤 금융기관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고객을 넛지를 해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낮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도하겠죠. 그래서 금융에 저는 부실화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겠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도 심지어 선불이면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특징이 있는 거고요. 근데 스테이블코인은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1 USDT가 0.999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통화가 어떻게 거래가 될까요? 통화는 기본적으로 국가 사회에서 스탠다드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의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가치의 척도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국가 간 송금에 있어서 뭐 자그마한 어떤 규모의 국가 간 송금에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미래의 우리의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기반 위에서 만들어야 될 것이냐. 금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화폐 제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화폐 제도 위에 금융이 레이어가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디파이를 얘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금융을 얘기할 텐데 그 레이어가 중층적으로 쌓일 텐데 가장 파운데이션인 이 화폐가 통화가 어떤 통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 중앙은행 중심과 은행으로 중심으로 해주는 원화의 화폐 시스템과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페이먼트 레일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죠?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쪽의 페이먼트 레일과 기존의 페이먼트 레일 간에 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국가 내에 통화가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화폐는 기본적으로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이 하나로 통일되는데 원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제가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금융 인프라를 얹을 수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소액 송금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정도는 뭐 자금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B2B 자금들을 스테이블 코인에 태운다는 자체가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자금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언제든지 자금을 그걸 확보할 수 있을까요? 송금 자금을요? 그건 그렇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금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제가 받을 돈도 있고 나갈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용해서 B2B의 거대한 자금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능한 건 이유가 뭐냐면요. 저희들도 하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제가 자금이 부족할 때 마이너스 통장으로서 자금이 먼저 나가고 나중에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은행 예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신용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에 대해서 언제든 신용을 창조해주고 그걸 가지고 지급 결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독특한 은행 예금이 가져온 독특한 성질 때문에 사실상 저는 제 생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그 은행 예금까지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단순한 소액 송금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실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 국가 인프라를 만드는 건데 그 인프라를 정말 스테이블 코인에다 만들 수 있을 거냐?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들 수 있는 트라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KYC나 AML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거죠. 그거 부분은 굉장히 저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문제가. 그래서 금융이 이제까지 쌓아왔던 신뢰가 있습니다. 그 신뢰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어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그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퍼블릭 블록체인에 있어서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가 미래의 금융 인프라, 한국의 금융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저는 역사적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스테이블 코인이 뱅크 오브 엠스터담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이제 창립이 됐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자유은행 제도가 망하면서 중앙은행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저는 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누구도 주인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근데 누구도 주인이 없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다가 인프라지 않습니까? 인프라 위에다가 국내의 거래를 다 올려야 되는 건가요? 거기는 사이버 보안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주권 그러는데 디지털 주권도 있을 거고요. 지급결제 주권도 있을 거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냥 병행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장점들을 살려가지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두 개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라는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은행 당신들은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BIS랑 같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금융 규제 체계를 그대로 건들지 말자.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규제 체계를 건드리지 말고 아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인프라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인프라를 왜 만들었냐?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기능을 우리가 10분을 활용하자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 기능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되 현행 금융 규제 체계를 크게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혁신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이 있지 않습니까? 블록체인 안에 예금 토큰 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비은행도 들어와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화폐가 토큰화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RWA, 뭐 다양한 토큰 증권, 다양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발행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아까 말한 템플릿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시간 7 움직이고 그 다음에 레컨실리에이션이 필요고 대사가 필요 없고 효율성이 증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 하나의 시스템에다 다 담을 것이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템플턴에서도 부사장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사회에서는 지갑으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갑. 고객 중심의 개인 고객 중심의 금융으로 발전할 건데 지갑 안에 예금 토큰도 들어가는 거고요. 심지어 비트코인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큰 증권도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 RWA 증권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갑은 각각의 인프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통로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인프라를 만들 수 있고요. 그 인프라를 고객 중심으로 해서 지갑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국이 이런 앞에 미래의 어떤 디지털 자산의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요거를 좀 이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한강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키텍처인데요. 그 안에서 뭐 아까 간단히 말해서 CBDC가 있고 예금 토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은행들이 발행하는 이머니 토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 중에 말씀드렸던 건 B2B 있어서 B2B는 거액 자금을 움직입니다. 거액 자금을 움직이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전 제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1억 달러, 뭐 2억 달러가 움직이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에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요 기축통화 국가 우리 7개 다 합해서 7개 국가들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코러스 뱅킹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제시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의 한강 프로젝트, 그다음에 아까 BS가 제시한 유니파드 레저 그 개념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국가 간 송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보다는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간 송금이 많이 개선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혜택을 저는 누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되면 저는 분명히 국가 어떤 발전에 대한 기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요, 시간이 다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과 어떤 뭐 예금 토큰, 그러니까 CBDC와 저는 각을 짓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는 국가 전략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립각을 세워서 누가 옳으냐 이런 논쟁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는 안이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하는 미래 생태계 발전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의의 작용을 저희가 한국은행이 시작을 했고 거기에 논의에 참여해 주셔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하는데 좋습니다. 저는 그거는 찬성을 합니다. 한국은행의 입장도 혁신을 좋아하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건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원화의 국제화이고요. 기본적으로 원화의 국제화하고 결과적으로 원화의 국제화입니다. 원화의 국제화를 한다는 것은 저희 안 하고 싶은 우리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걸 하고 싶었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관리법이 있습니다. 외환 관리 체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외환 관리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에서 굉장히 좀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충분한 어떤 업계와 그리고 당국 간에 이런 많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